자, 지금부터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를 이해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이미 요약을 정확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뒤에 문제 풀 때가 좋아요. 또는 이래도 돼. 나하고 다를 먼저 읽고 나, 다와 관련된 걸 푼 다음에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이거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제시될,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보기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알았죠? 그래서 가를 읽으면 이거죠. 문학작품의 의미 생성되는 양상.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경험이나 또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다. 됐죠? 그럼 여기 보면, 봐봐. 이렇게 보면 의미를 생성하는 양상을 보면 첫 번째 양상은 자기 자신을 대상에 투영하는 겁니다. 대상에 투영해서 이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외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이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 세계를, 결국 자신이 뭐해? 수용을 해. 알았죠? 수용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에 투영하는 거고, 이건 외부 세계를 자신이 수용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외부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됐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자기와 외부를 상호적으로 대비해서 양자에게 새로운 의미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자기와 외부를 뭐 한 다음에 대비를 한 다음에, 알았죠? 대비를 한 다음에 자기와 외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분명히 좀 알고 있었어야 돼. 요 가지문을 분석할 때.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작품에서 라고 돼 있죠. 문학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요거를 가지고 관계를 파악할 때. 그럼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둘째의 경우는 자기와 외부 세계가 가깝고 친화적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외부하고 자기가 친화적 관계야. 이건 친화적 관계야. 알았죠? 근데 세 번째의 경우는 결국 가까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소원하단 말은 멀다는 소리야. 그럼 이 세 번째 경우는 가까울 수도 있고 친화적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소원한 관계일 수도 있다. 요게 가지문 전부 다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요건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지문을 보면, 나지문은 이제 이게 아니 연계교재에 있는 건데 학생들은 이제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 근데 결국 이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해를 또 해서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지. 현대풀이는 여러분 이미 연계교재에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알았죠? 여기 보면 산수간,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띠짐을 져요. 됐죠?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향함의 뜻은, 이 뜻이 뭐겠어요? 요거죠. 내가 산과 물 사이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게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야. 됐죠? 그리고 원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병철이가 저 시골에 가서 초가집 짓고 살래. 그러면 친구들이 너 미쳤냐 이 새끼야? 라고 하면 야 그게 내 분수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보다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리하면 그냥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이 얘는 자기 뭐에 맞다? 자기 분수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줄여서 뭐 안분지족 뭐 이렇게까지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수에서 중요한 건 뭐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뜻이 자기 분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중심님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 자식아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화자가 생각하는 건 아니야 사실. 누가 생각하는 거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철이의 시적 화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병철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 시적 화자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건 밑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 띠집이란 말은 가장도 되지만 뭐다 이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뭐다? 소박함이다. 이해됐죠? 가운데지만 이건 소박함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밥 푼 나물을 알맞게 먹으면, 보리밥 푼 나물하고 이 띠집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소박함이야. 보리밥 푼 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놀자. 그럼 이 첫 번째 줄하고 여기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내용 아니니?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그리고 밑에는 그 남은 여남은 일은 부러워하지 않겠다면, 얘는 결국 자기의 삶에 대한 뭐가 있는 거니, 이미? 뭐가 있는 거니? 자신이 있는 거야. 자기 선택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것만 봐도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야. 이해된 거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 그리고 잔 들고 혼자 앉아서 먼매를 바르면, 이 잔이 뭐죠? 술잔이죠. 술잔. 오케이?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봐. 님이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렇겠습니까? 이 둘 다 여기는 서리법인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개념만 잊으면 됩니다. 말아주 웃지 않아도 나는 못내 뭐가 좋다죠? 산이 좋다죠.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거? 자연에 대해서 무슨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에 대해서 친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1수부터 3수까지 쭉 읽어보면 이거 알 수 있잖아. 지금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내 분수에 맞는데 남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해된 거지, 이거? 4수에 가면 더 뚜렷해져. 4수에 가면. 누가 3공보다 낫다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습니까? 그럼 야, 여기서 누고서란 말할 때 이 누고서가 누가 될 수 있죠? 누가 될 수 있죠? 이게 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나 황제보다 더 낫다는 거지. 그럼 얘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이해됐어요? 자기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 이제 생각하니까 소부허유가 더 낫더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다 신선된 사람들인데, 알았죠? 이게 누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비교법이 쓰였죠. 그죠? 이건 서리법이 쓰인 거고. 됐죠? 요즘 표현상의 특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아마도 임천하는 자연 속에 한가로운 증거음은 비길 곳이 없다. 됐죠? 여기까지는 봐도, 나 봐봐. 1수에서 5수까지를 읽으면 이 사람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된 거지, 이거?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즐거움은 비길 곳이 없어요. 내 성격이 게을러서요, 하늘이 아르시고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기지 않고, 인간 만사, 속세의 일은 맡기지 않고 다만 다투리 없는 강산만 지키라고 했대.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건 나의 뭐다? 운명으로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후회가. 그러니까 1수부터 5수까지는 여러분,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이 자기 분수에 맞고, 알았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건 후회할 게 없다. 근데 갑자기 이걸 쓴 거예요, 갑자기. 이게 가장 재수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그랬잖아. 고전시에서 대부분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게 좀 아부성 발언이라고. 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만족한데, 임금을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다는 거지. 임금은 저 숙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알았죠? 자기는 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한가롭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미안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쓴 건데, 또 하나 의도는 얘가 지금 유배지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알았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임금이 나중에 야, 너 일로 와서 일 좀 해.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돼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아직도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야, 나 봐봐. 이게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자연에 몰입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돼. 이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얘가 이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이 의미가 약간 반감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산이 좋다는들 내부로 누워 있겠습니까?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아무리 갚고 자도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강산을 통해서 누굴 떠올리니? 임금의 은혜를 떠올린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봐. 이걸 잘 이해해봐. 선생님 봐봐. 우리가 관동별곡 같은 데 보면, 관동별곡에 금강산을 여행을 해.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껴. 맞죠?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껴. 야, 여기 여산의 진면목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네. 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데? 이런 것도 느껴. 근데 망고대나 혈망봉이라는 높은 봉우리를 보고 뭘 느끼냐면 또 지조나 절개를 느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 금강산을 아름답게 느끼는 건 자연을 향유하는 거야. 향유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향유의 대상.
근데 금강산을 여행하다가 지조나 절개를 느끼는 건 여기에서 관념적인 걸 느끼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이 뭡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은 화자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야. 근데 여기에서 강사는 임금의 은혜, 즉 충을 생각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강사는 충을 떠올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사는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고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는, 알았죠? 관념적인 공간이 돼버렸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답이 1번이 되는 이유가 그거야.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두면 돼. 나 이렇게 말. 고전 문학에서 자연은, 알았죠? 자연은 내가 즐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이 내가 즐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거나 절개나 지조를 떠올리거나, 알았죠? 생명력이 강한 걸 떠올리거나 이러면 관념적인 자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문제를 봤어.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은 향유도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모두 느껴? 모두 느껴? 교훈도 느껴. 이러면 구체적이지만 이러면 무슨 적이 되는 거야? 이러면 무슨 적이 돼?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때 자연은 관념적 자연이다. 추상적 자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이해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되냐? 자, 야, 이거는 주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학생들이 많아, 이거. 주제가 도대체 뭡니까? 니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거 읽다 보면, 살림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 살림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결국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건 안 좋아. 얘는 그래서 일단 이걸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명리를 추구하는 건 부끄러움이야. 어디에서 추구하든, 살림에서 추구하든, 아니면 시정, 속세에서 추구하든, 얘는 자연이겠지? 얘는 뭐겠지? 속세겠지? 뭐 이런 의미를 알겠지? 얘는 자연, 얘는 속세.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거 추구하면 큰 부끄러움이고, 여기서 이거 추구하면 작은 부끄러움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이거 추구하겠냐, 안 하겠냐? 추구 안 해.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이 세상에는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겠니? 아니, 당연히 여러분, 야,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태어나면 입신양명이 꿈 아니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하겠니? 명리를 추구하겠지. 근데 화자 자체가 이 명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얘는 그렇게 입신양명의 뜻이 없는 애야. 근데 밑에는 뭐죠? 살림에 있으면서 은거를,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고, 시정에 있으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래. 근데 여기서는 얘는 좋아하는 은거야. 얘는 즐거움이야. 은거는 즐거움. 은거는 뭐? 즐거움. 은거가 즐거움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죠? 은거가 뭐는 거야? 은거가. 숨어 산다, 숨어 산다. 숨어 사는 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지금. 근데 이거는, 자, 봐봐. 살림에서 숨어 살면, 더없이 큰 즐거움이야. 근데 시정에서 은거를 생각하는 건 작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병철이가 다 정리하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냥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으로 사는 게 이거야. 근데 병철이가 일하면서, 알았지? 일하면서 가끔 여행을 가는 게 요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병철이 일 열심히 하고, 쉬는 날은, 가족들 데리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저기 자연에, 여행 갔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일하는 거, 이거야, 이거. 이게 큰 즐거움인데, 얘는 이걸 추구를 못해. 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봐봐. 이덕무의 이 우원이란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인데, 이 우원은 수필인데, 알았죠? 이 글에서 결국 말하는 은거를 좋아하지만 시정에서 은거를 추구하는 건 이 글의 필자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야. 사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속세에서 살면서 가끔 은거의 즐거움을 느낀다. 이걸 생각한다. 라는 것 자체는 일하면서 가끔 여행을 간다. 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살림에서 명리를 추구한다. 미친놈이지. 그럼 산속에 왜 들어갔어? 알았죠? 시정에서 명리를 추구,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속세에서 당연히 이거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이런 사람들은 적지. 이런 사람들도 적어.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좋아해. 알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선택을 뭐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아까 반응하고 똑같아.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임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건 모두 부끄러움이야. 얘는 일단 부끄러움이야. 얘는 즐거움이지만. 어? 근데 여기 밑에 뭐라 이거 비교하는 거야.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100의 100입니다. 알았죠?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많아. 우리 생각해봐. 당연히 속세에서 이거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 여러분 일하면서 돈 많이 벌려는 사람이 많지. 자연 속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려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럼 자연 속에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이해된 거죠? 비교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해할 때. 근데 여기 밑에는 또 뭐라고 돼 있죠? 밑에는 100에 서너쯤 된다. 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100에 서너시고 작은 즐거움은 100에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소리. 근데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마지막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를 뭐하다고 해?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지. 왜? 자기들 선택하지 않은, 그죠? 흔하지 않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절대 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이란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거니? 자기는 속세에 있으면서 은거하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야. 이건 다양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걸 추구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명리를 부정적으로 봐. 은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알았죠?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은거하는 건 무섭지.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혼자서 여러분 산속에다 조그만 집 하나 줘놓고 혼자 살아봐. 밤이 되면 여러분 거기 무슨 빛이 있어 뭐가 있어. 한 7시만 되면 깜깜할 텐데. 그럼 자야지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짐승들 소리 나고 지랄해봐.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니? 가끔 아버지들 보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하다가 아유 다 때려치고 진짜 시골에 가고 싶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너 혼자 가 이 새끼야. 지랄하잖아. 그죠? 이 여자들은 여러분 시골 싫어한다니까. 자연 자체를 싫어해요. 보는 건 좋아해도. 왜 거기서 살려면 불편하니까. 알았죠? 남자들은 대부분 속세에서 요렇게. 요거는 뭐죠? 남자들의 로망이죠. 자연 속에서 은거의 즐거움. 이건 남자들의 로망. 이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알았죠? 가장 현실적인 건 이거지. 사실. 제일 많은 건 이거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어디에 있으면서 자기는 속세에 있으면서 뭐 하는 은거를 생각하는 작은 즐거움에 뭐 한다지 이거? 뭐 한다죠? 만족한다야. 아까 우리 만흥에서 보면 산수간 바위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게 내 분수에 맞다고 똑같은 거 이거. 이게 된 거지 이제?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일수에서 자연은 경험적으로 연결된 공간. 여기서 공간이란 말은 이건 자연을 뜻하는 말이야. 그럼 이건 내가 직접 사는 공간이야. 알았죠? 근데 육수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는 관념적인 성격으로 연결된 공간이다가 맞는 거야.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연이 내가 구체적으로 즐기는 구체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관념을 떠올리는 관념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된 거죠? 우리 여러분 그 시조 중에 도산 12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황 선생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쓰고 뭐도 쓰죠? 학문, 수양, 의지도 써.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자연에서 모두 느껴. 모두 느껴. 자연의 아름다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교훈도 느껴. 응? 그래서 도산 12곡에 뭐 나오니? 됐어. 거기 보면 도산 12곡에 보면 산은 늘 푸르러, 강은 늘 흘러. 맞죠? 그럼 청산은 어짜요 늘 변함이 없이 풀어. 유수는 어짜요 늘 변함없이 흐릅니까? 우리도 청산과 유수처럼 삽시다. 얘가 향유하는 자연이니? 아니지. 화자에게 교훈을 주는 자연이지. 얘가 관념적인 자연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여기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이수의 구체성을 드러낸 소재 있어. 버리 아픈 나물. 삼수에서는 추상, 이건 틀렸어. 삼수도 구체적이야. 삼수도 여러분, 야, 산을 보고 여러분 뭘 느껴? 친화적인 태도를 느끼잖아. 산이라는 구체성이 있어. 그 다음에 이수에서 선의적 표현 썼어. 근데 문제제기 안 했어. 의문제기 아니야. 오수에서 이를 해수했을 때 틀렸어요. 애초부터 여기는 문제가 없어. 일수부터 오수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해.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이거 삼수에서 현재에 대한 긍정이 긍정하죠. 사수에 가서는 역사에 대한 부정 없어. 됐죠? 다 긍정이야. 삼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삼수의 정서적 반응이 있죠. 산에 대한 반응. 어유 산이 좋아요. 근데 그걸 육수에서 감각적으로 구체화시켰니? 아니죠. 육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지. 39번은 뭐니? 39번은 여기부터가 이제 선택지가 길어져. 여기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끊어서 읽을 줄 알아. 끊어서. 선생님 끊어서. 나봐. 봐봐. 간을 참고해서 나를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간을 참고해서 봐.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대비한 거야. 나는 지금 산에서 살고 싶어. 남들은 비웃어. 대비한 거야. 대비해서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감을 느낀 거야? 친화적 태도를 느낀 거야? 거리감을 느낀 거지. 그 뜻이야, 이거. 그래서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요 뜻이라며, 선택지가. 그 다음에 이것도 밝은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연함은 이를 대비하여. 여기까지 맞잖아. 얘는 싫어. 얘는 좋아. 알았죠? 둘을 대비해. 대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지. 외부 세계. 저 속세와 거리를 두죠. 그래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때 외부 세계는 어딜 뜻하는 거야? 속세.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는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의 의미를 부각하여. 이렇게. 문제될 게 없어, 이거. 근데 여기서 님과 화자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가 원래 야 이거래. 삼수에서 중심 소재는 산이지 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삼수에서는 님에 대한 반감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의 의미를 통해서 화자와 산의 거리가 친화적인 걸 나타낸 거지. 님과 화자의 거리가 소원한 관계를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다 잘못된 거지, 이 자체가. 됐죠? 이게 3번이 답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해서 임천에서의 즐거움이 얘네들하고 대비된 거야. 대비됐어. 알았죠? 그래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이거는 여기서 화자와 임천, 자연이거든. 이게 자연. 자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화자와 외부 세계의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이 4번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봐봐. 이렇게 선택지를 말하면 돼. 이건 봐봐. 임천의 즐거움과 삼공만승을 비교했지. 대비했어. 알았죠? 그래서 얘하고는 거리감을 나타냈지만 얘하고는 친화적 태도를 나타낸 거거든. 자연하고는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얘하고는 거리감을 나타낸 거거든. 만약에 이 선택지가 그렇게 나와도 돼. 사실은. 뭐라고 나와도 돼? 화자와 누구와 속세의 거리가 멀다고 느낌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에 소원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맞는 거야.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이거. 근데 이렇게 쓰면 화자와 임천의 거리는 가까운 거고 이 둘은 친화적인 관계가 맞아. 이해됐죠? 그러면 얘하고 이 임천이란 공간하고 얘하고 대비해서 이 둘을 비교하면 얘는 가까운 대상이고 얘는 먼 대상이지. 화자 입장에서.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얘는 멀다고 쓰고 얘는 가깝다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일단 이건 잘못된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강산 속에서 삶이 임금의 은혜 덕택이라고 제시하여 화자가 임금과 거리를 가까워. 됐죠. 화자와 외부 사이에서 친화적이죠. 임금과 알아. 그럼 이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선생님 그럼 야 봐봐. 이것도 이제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 선택지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화자가 있고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님이 있는데 얘보다 얘가 더 낫대. 얘보다 얘가 더 낫대. 그럼 얘는 거리감이 있는 거고 얘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아니야. 근데 원래 여기서는 얘 자체를 제시한 이유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선택지도 여러분들 얘하고 얘를 비교한 이유가 얘와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산수도 여러분들 님과 산을 비교한 이유가 산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어? 답은 정확히 3번이다. 됐죠? 그럼 나머지 건 뭐야?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1번이 그냥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비교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여러분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좋아시키는데 얘는 이거 추구 안 해. 그러니까 중심 내용 알면 되잖아. 얘는 일단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 뭐를 추구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알았죠?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고,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누리는 경우가 많죠. 살림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맞잖아. 큰 부끄러움은 어디죠? 어디에 살면서? 자연에 있으면서 명리를 추구하는 거고, 작은 즐거움은 뭐죠? 시정에 살면서 음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명리는 부끄러움에, 음거는 즐거움에 대응시키니까 결국은 화자가 추구하는 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도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걸 찾아라.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말들 다 틀린 거야. 니은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이 틀렸죠. 이거 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인용도 없어요. 알았죠?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니은과 기억과 니은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해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봐봐, 자기가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사는 걸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족한다는 건,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월에서도 보면 남들이 많이 추구하지 않는 걸 내가 추구하지만 남들은 비웃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임마. 자부심이 들어있다는 거지. 5번이 정확히 답. 이해되죠? 42번은 뭐니? A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아까 가를 잘 비교해서 이래. 나에서 무정물인 산이 있어. 산인 대상에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거야. 맞는 거야 이거. 여기서 여러분 산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건 자기의 감정을 산에다 투영한 거야. 됐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이입 정도로 보셔도 될 거야. 그다음 밑에 나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죠. 얘는 은거를 얘는 중시하잖아. 그죠? 은거를 중시하잖아. 그럼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문제될 거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의 삶의 방식은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나타낸 거야. 이해됐죠? 자기의 가치관을 나타낸 겁니다. 네, 나에서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봐봐. 나에서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도 없죠. 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자기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문학이 특히 많은 이 부분에서 오답이 많은 이유가 아는데도 틀린 이유가 이 선택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연습해야 될 건 이왕이면 선택지를 좀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좀 긴 선택지가 나오면 이게 좀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선택지를 첫 번째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급해서 훅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이 의미 이해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보완하시면. 응? 오케이? 됐어.